운전기사에게 폭언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잠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네, 한편 12년 전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12년 동안 성폭행범의 얼굴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오늘 이장한 회장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기사에 대해서 욕설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제 폭행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약사법 위반 혐의도 지금 소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종근당의 그 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그 발기부전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접대용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 나눠줬다는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단순히 이번에 갑질뿐만 아니고 약사법 위반,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의 회장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아이러니한 혐의가 됐다는 점에서도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10시에 지금 경찰청 출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장님들이 이분 말고도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라는 강요했던 그 대림그룹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있었었고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도 있었었고, 또 그다음에 140장 분량의 그 갑질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사들에게 강요했던 사람, 그 현대 비엔디스트의 정일선 사장도 있었었고, 또 경비원 폭행에서 문제가 됐던 미스터 피자, 그 MP그룹의 그 정우현 전 회장도 있었었고요. 또 이 회장은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으로 또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50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사실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신선 설렁탕의 문제도 있었었고, 이영석 총각내 야채 가게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고가의 스코트를 요구한다든가, 스승의 날 본인에게 문자 안 했다라면서 이제 나를 스승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욕도 하고, 또 500만 원을 내고 똥개교육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행부터 그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본인의 가맹점을 위해서 무언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까지 그 천태만상이라고 사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참 들으면서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저는 갑질이라기보다 이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너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제가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갑질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 구속됐다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미스터 피자의 종우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한 그 갑질 폭행뿐만 아니고 배임 횡령, 또 그리고 공정거래법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얼마 전에 법원에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단순한 이와 같은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폭행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벌금, 재산이 200억도 아니고 몇천억 되는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이런 벌금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난번에 대림산업 부회장인 이해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갑질 논란이 벌어졌을 때에 검찰에서 1,000만 원 벌금을 그렇게 했더니만 그 구약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으로 오니까 법원에서 기록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걸 정식 재판에 법원이 직권으로 넘겨서 재판에 나와서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1,500만 원 벌금을 나왔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 이런 그 갑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형량을 높이거나 그런 어떤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건요.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폭행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그 처벌 불원 의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 피해자로 얘기되었던 그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전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금도 지급했고 그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재판부에 전달됐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그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이 되려고 한다면은 폭행이나 상해죄에 있어서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또 내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많이 고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는 한은 이러한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예. 반의사 불벌죄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고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폭행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장한 회장이 경찰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가 옆에 백번 없어서 사죄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운전기사분들 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폰을 들었다고 하는데 인정하시나요? 글쎄 제가 뭐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처방전 없이 치료제 선물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은 의사분들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요. 또 진술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시장들은 계약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조사를 다 받고 다 합의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사과는 드리신 겁니까? 예. 회장님, 마지막으로 계약사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억울하신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조사받는 데 열심히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예, 지금 이장한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기사분들께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그 발기부전제 관련 부분은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인사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처벌이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에도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일반적인가요? 지금 그 뭐 외국 같은 사례가 어느 정도나 뭐 이런 그 반의사 불벌죄가 많이 적용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운영되고 있는 그 실무를 보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의유를 하고요. 예. 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폭행죄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게 되면 2주 정도를 기본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상해죄가 되면 사실은 상해죄가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이하가 된다고 한다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폭행죄 같은 경우 이제 반의사 불벌죄를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서 아예 기소해도 처벌하지 않는 식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예. 있고요.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도 또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도 있지만 친고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해당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그 처벌에서 예외 조항들이 같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갑질을 한 그 재벌 오너들이나 뭐 그런 그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피해자한테 함부로 피해를 하고도 피해적인 행동을 하고도 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였던가요? 그 야구방망이로 이제 그 사람을 때렸던 그분 예.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격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지만 그때도 역시 그 피해자하고 이제 그 돈을 주고 합의를 해서 피해자분들이 선처를 원하는 그런 합의서를 제출해줬더니 이제 많이 감형이 되고 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가해자분들은 우린 돈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행위가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이장한 종군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좀 예상된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지금 현재 그 혐의 자체가 보면은 강요는 뭐야 하면은 이게 운전을 결국은 그 불법한 운전을 강요했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보면은 폭언을 했다. 그리고 또 폭행 뒤에서 있으면서 이 운전석 자리를 발로 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예. 아까 그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때리거나 하면은 폭행인데 사실 근로 관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일반 그
형법상의 폭행보다 죄가 높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107조에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 폭행보다는 지금 다른 걸로 해서 형법상 강요 그리고 아까 그 약사법 위반 이거와 같은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만약에 강요죄가 만약에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처벌은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태일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본인은 가서 이제 해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 발기부존죄를 임의로 그 접대용으로 나눠줬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 또한 뭐 합의와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처벌될 가능성은 아직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논리로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곳은 돈의 논리가 아닙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계적인 곳인데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인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속옷을 공감병에게 대신 빨래를 시켰다.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런 논란은 이번 사건만 이렇게 표면화된 것이지 사실 그 이전부터 그 뭐 대장이라던가 높은 그 지휘 체계에 있는 군에서 이런 분들과 그 부인들이 그 밑에 있는 공감병이라던가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 식의 갑질한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군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집안에 뭐 빨래, 요리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매일 1시에 그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 3마리의 밥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야 되고 물을 말아서 먹기 편하게 해줘라라고 했는데 예. 그걸 들고 가다가 엎었더니 너는 개밥도 제대로 못 준다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의 아들이 이제 지금 군대를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예. 그 속옷, 팬티 같은 것들을 빨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영어 번역 같은 거 시키는 것들은 뭐 다반사인 일이고 소파 위에 있는 각질이 떨어진 것들이라든가 손톱 같은 것들도 제거하게 만들고 이런 정말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고 또 폭언과 폭행이 일상화된 생활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몇십 년을 이어오면서 이건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만연한데도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권력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병과 그 어떤 장관, 장교 이런 사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넘어서기가 힘들고 실제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가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로서 누구는 처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어떤 보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쉽게 말하면 군대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와 같은 지금 보면은 그 병력 내에서 사병 간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상하 관계에서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실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서 군 내에서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을 그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하는 것이 상당 부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전역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문병호 소장 같은 경우는 보직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렇다면 이 공관병 제도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본질적인 대책 방안이 사실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겠죠. 결국 지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대 자원을 사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을 하라라고 해서 보내놨는데 예. 공관병으로 하고 단변병으로 하고 운전병을 통해서 하는 것. 물론 지금까지 어떤 나름대로의 중요한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결국 현대판 노예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비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을 하다가 그게 어렵니까 이제는 아예 극악처분으로 그와 같은 단병변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외부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자체로서도 어떤
비용이 상당 부분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묘안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외주를 주는 방법도 해야 되지만 결국 그것이 또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대증여법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공론화를 통해서 좀 더 제도화를 장착시키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다른 사건을 짚어볼 텐데 역시나 또 충격적입니다. 10살 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요. 13년 만에 이 가해자를 만나서 결국 죗값을 치르게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김부남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1991년 1월 30일에 김부남이라고 하는 30대 여성이 50대 송백권이라고 하는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왜 살해하게 됐는지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이 9살 때 이 송백권이라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본인이 왜 그런가를 계속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옆집 아저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친고죄였었고 시효도 다 지났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여성분이 결과적으로는 그 남성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살해한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과연 이 성폭행 관련해서 친고죄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 첫 번째 예.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어렸을 때 일어났던 그런 성폭행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반응이 많이 컸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지금 친고죄가 없어졌습니다. 2013년 6월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지금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10살 때 자신의 성폭행했던 그 남성분을 우연히 만났죠. 이 피해자 여성분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친고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이 이제 알게 되면 예. 고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과연 그때 했었던 그 행위가 정말 있었던 행위인지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증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이 10살 때 있었던 그 기억 하나만 가지고 현재에서 의존해서 그 피해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것이 될까 안 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 멀쩡한 남자를 무고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이나 행동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일치했다라고 해서 결국 이 남성에 대해서 8년의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죄는 했지만 과연 8년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나 적합한 형량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죠. 사실은.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이 여성 피해 여성이 버스 노선 구간 그리고 모텔의 위치, 버스 회사, 심지어 그 피의자의 차량 번호를 12년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징역 8년이 나온 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 성범죄란 것이 어떻게 보면 인격 살인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양형 그 법정형을 봤을 때는 거의 그 우리나라의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살인죄 바로 밑에 이 성범죄가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중대한 범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가깝다 하는 비난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다만 그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 전문위원으로 했었는데 성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처벌 수위를 계속 그 올리다 보니까 어떤 그 살인죄와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살인죄보다 오히려 양형 기준이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살인죄도 그에 맞춰서 조금 높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써 거의 그 1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최근에 들었는 사건에 비해서 약간 양형이 낮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형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살인죄에 비슷한 정도의 근접한 정도의 어떤 형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상당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계에 있어서는 양형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 부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결심이 아니죠. 항소를 네, 충분히 하실 네, 항소하고 그러면은 또 그럴 수 있죠. 형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결국 이 케이스에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면은 양형 부당을 주장을 하면서 네. 더 올려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아 버리면은 이 그 피고인이 항소한다 하더라도 예. 그것보다 높은 형은 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사법 더 시스템입니다. 낮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좀 보완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구멍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영희 사건만 봐도요. 지금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후에 출소를 해서 나영이네 동네를 돌아다닌다. 이렇게 해도 지금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이제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년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당시 8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강간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3년 있으면은 출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물론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전자발찌를 채워서 일정 권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피해자인 그 여학생과 같은 동네에 산다라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법이 그 약간 좀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표창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그러한 식의 그 조두순과 같은 사람이 피해자와 같은 거주지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이걸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 문제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게 될 텐데 얼마 전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그렇습니다. 예, 성범죄를 네, 했던 성범죄를 케이스가 있었죠. 이게 효용성이 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인 것이죠. 결국 본인이 행위를 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서 복역을 하고 나면은 사실 그 두 가지 이념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범죄자 내지 전과자가 재사회화해서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반면에 이와 같은 재범의 우려성이 있는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사회를 방위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에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12년형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사회 방위 차원에서 그 거주지 제한하는 입법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란 그것에 막혀서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결국 앞으로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론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내년에 개헌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재범의 위험성만 있다고 해서 거주지 제한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인 그런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한 이유는 그 사람이 충분히 교화를 해서 다시 사회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사람에게 뭐 거주지까지 제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럼 그동안에 복역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그 사회 정책적인 이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겠다는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나 뭐 상당히 성폭행, 네네. 성추행,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나라들이 그렇죠. 좀 많은데 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가 형량이 좀 낮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량 자체는 낮지 않은데 선고 자체를 좀 낮게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그 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형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2번의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자동으로 종신형으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게 2012년부터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1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그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서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종신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그런 법도 예.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랑 합의를 보거나 뭐 어느 정도 선처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집행유예 되는 경우도 사실 또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될
항목들이 많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 조두순에 대해서 재범 위험성 검사도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재범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그 흐름은 그 범죄자로부터의 어떤 사회를 방해하자, 특히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재범의 위험성 있는 부분, 그냥 모든 사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접근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의 어떤 거주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그런 입법을 한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와 같은 것이 단기간으로 어떤 입법의 결실이 맺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가두어서 형벌을 하는 형무소인데 지금은 감옥이 아니고 교도소입니다. 한마디로 교화시켜서 나오는 것인데, 예. 교화시켜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이전한다는 것은 교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국가가 자인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입법적 발의 계속되고 사회적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중지가 모여지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입법적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단순하게 짧은 시점에서 지금 이게 입법으로 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와 같은 입법적 어떤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노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조두순 사건에서 이제 3년 뒤면 출소를 하게 되는데 과연 조두순 이제 분명히 많은 언론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두순 씨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방식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형벌을 한번 받았고 그 사람이 그 만기 출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12년이라고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12년이면은 그 사람의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선고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조두순 씨 입장에서 보자면 난 12년형 그대로 잘 살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를 왜 또다시 단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그 그 학생이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입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약한 자들이 보상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제한적인 행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고 하는 가치하고 B라는 가치하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자의 재사회화, 국가가 그 교정을 한 다음에 나왔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후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든가 또 지역 사회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현재의 법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말씀하신 것대로 12년형을 살고 나왔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결국 나오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와 같이 그 신고를 해서 내가 12년을 살았어 하면서 나영이 내 집에 가까이 가서 협박을 한다 하면은 예전보다 일반 협박이나 보다는 이른바 보복 범죄에 관한 것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형이 무겁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거지가 어디가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거지를 우리가 국가에서 다른 곳에 사서 어떤 임대료를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할 수가 없고, 또 거기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서 어떤 해코지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정말 상당 부분 그 법원으로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시 어떤 그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조두순 씨 입장에서도 쉽사리 그 나영인의 집에 가까이 가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쉽진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자팔찌라든가 아니면은 휴대폰에 보면은 성범죄 알림 이 서비스라고 해서 얼굴, 뭐 측면, 정면, 전신 사진 다 나오고 주거지 그리고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방지하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